반갑습니다.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주제는 삼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다입니다. 자, 여기서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언어인 한글이나 우리 고유의 역사인 한국사, 그 외에 종교라든지 교육, 언론 활동 이런 것들을 민족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저항하여 전개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흐름도입니다. 자, 민족문화 수호 운동에서는 첫 번째, 한글을 연구하기 위한 활동, 두 번째, 한국사를 연구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과 활동, 그다음에 종교계의 활동, 교육계 활동, 언론 활동, 자, 이런 식으로 5개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준비 다 하셨죠? 학습지 꺼내시고요. 자, 교과서도 201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글 연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글 연구는 1920년대부터 본격화됐는데 1910년대는 무단 통치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소위 문화 통치가 진행이 되면서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이 21년에 조선어를, 즉 한글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한글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21년에 한글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름이 뭐죠? 찾았습니까? 자, 단체는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조선어 연구회. 자, 1921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각야날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한글날입니다. 이 각야날이 제정이 되었고 기간지 한글을 발행하면서 이 한글 연구에 앞장섰습니다. 자, 한글 연구와 보급에 힘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자, 일본이 한글을 학교에서 가르치기는 했지만 한글을 조선어라고 부르고 자기네 일본어를 국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한글 교육을 상당히 등한시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을 좀 더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조선어 연구회가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조선어 연구회가 확대 개편돼 가지고 만들어진 1930년대 연구단체가 조선어 학회입니다. 자, 조선어 학회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진행됐던 문맹 퇴치 운동을 지원을 했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 다음에 표준어나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을 해놓음으로써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안타깝게도 분단이 됐죠.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이 됐는데 그 분단 이후에도 한글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조선어 학회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한글이 발전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맞춤법을 통일하고, 그죠?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을 정한 이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40년대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이 시도가 됐는데, 자, 당시 우리말 큰사전이 이런 식으로 자, 단어를 쓰고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모집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우리말 큰사전이 편찬됐던 시기가 1940년대인데 1940년대 같은 경우에는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상당히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가 되면 일본은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완전히 없애고 학교나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던 시기가 1940년대예요. 자, 이때 우리말 큰사전 편찬이 시도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제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결국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1950년대에 한글 사전이 편찬될 때 우리말 큰 사전이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조선어 학회가 강제로 해산이 되는데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시면 자, 일제는 1941년이 되면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사상범은 사실은 민족운동을 하는 한국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독립운동을 한 것을 증거를 찾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독립운동을 하는 한국인들을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법을 41년에 발표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어 학회가 일제에 의해 가지고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가 되면서 회원들이 대거 검거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 사건에 의해 가지고 대다수 조선어 학회와 임원들이 잡혀 들어가면서 이 학회가 강제로 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국사 연구를 볼게요. 자, 한국사 연구에서는 우선 이 한국사가 왜 연구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제는 한국의 역사를 상당히 왜곡을 하고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족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 한국의 역사 자체가 상당히 초라하고 역사가 보잘것없어야 이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가 뭐냐 하면 한국은 상당히 약하고 연약하고 역사가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당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식민사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잠깐 볼게요. 자, 교과서 202페이지를 보세요. 교과서 202페이지. 지금 교과서가 없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202페이지에 보시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식민사관은 설명을 해보면 자, 일제는 한국의 역사가 외세의 영향을 받아서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는 타율성론 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타율성론에 의해서 한국의 역사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외세에 의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타율성론이 있고요. 자, 그 이후에는 이제 발전 없이 정체되었다라는 정체성론이 있습니다. 그죠? 발전을 못했다라는 거죠. 역사가 발전하지 않고 고대 사회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근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정체성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은 잘못된 민족성을 가졌기 때문에 당파를 만들어서 싸움을 한다라는 당파성론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 붕당 정치가 상당히 변질이 되면서 이런 당파가 강해졌기 때문에 조선은 스스로 멸망한 것이지 일본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조선의 멸망과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들이 이제 식민사관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왜곡된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역사학자들이 여러 측면에서 이런 상황을 이제 대항하고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사학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민족주의 사학, 두 번째가 사회경제 사학, 세 번째가 실증 사학입니다. 자, 여러분 민족주의 사학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언제 들어봤을까요? 자, 그렇죠. 여러분 신채호 기억 혹시 나십니까? 이 신채호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면서 이 민족이 역사의 주체다라고 하는 민족주의 사학을 이제 방향을 제시를 했죠. 자, 그 민족주의 사학이 일제강점기 때 더 발전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지키고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을 지키면서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민족주의 사학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자, 이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박은식입니다.
자,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공부했던 유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인데 192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이제 선발이 될 정도로 상당히 유능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이 박은식은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이기도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인 국혼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국혼은 뭘 말하는 건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02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 나와요. 한번 볼게요. 자, 옛사람이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말하였다.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혼이 곧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체는 없어졌지만 나라를 빼앗겨서 신체는 없어졌지만 이 역사만은 반드시 지켜야 나중에 신체, 즉 나라를 되찾게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민족의 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 박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같은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은 아플 통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픈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강화도 조약 때부터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는 1910년까지 한국의 아픈 근대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한국 통사고요. 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인데, 자, 여기서 혀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이제 독립운동을 통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서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신채호입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을 제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채호 역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박은식과 비슷한데 뭐 물론 국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강조했고 신채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대사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긴 책들도 조선 상고사, 조선의 고대사에 관련된 조선 상고사 그리고 조선사 연구초 같은 책을 저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사학에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독립운동가였고 그래서 조선혁명선언 같은 이러한 글도 발표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1930년대가 되면서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이런 인물들이 이제 20년대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을 하면서 조선학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를 해요. 자, 조선학 운동에 대해서도 202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학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이나 문화 속에서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찾아내서 문화적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봤던 민족 운동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고유한 문화, 민족의 고유한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켜내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했던 것이 민족주의 사학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자,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회가 들어가고 경제가 들어가는 뭐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역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유물사관으로 역사를 바라보는데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물사관은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특징은 근본적으로 생산 양식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생산 양식은 생산력의 발전에 대응하여 변혁한다고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상이냐 하면 자, 역사가 생산 수단이 변할 때마다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대 사회인데 그 고대 사회는 노예들이 이제 경제를 이끌고 생산을 책임졌기 때문에 고대 노예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중세는 농노들이 주로 활동을 하면서 생산을 했죠. 생산 활동을 담당했죠. 그래서 중세 농노제를 반드시 역사적으로 거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근대인데 근대는 사람보다는 자본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근데 이 근대 자본주의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고대, 중세, 근대를 거치는 것이 역사의 발전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한 것이 바로 사회경제사학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백남훈인데 자, 이 백남훈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자, 사회주의에서 유물사관, 그죠? 유물사관을 끌어들여가지고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그 유물사관에 의해서 자, 결국에는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한다. 어디까지 발전을 한다? 그죠? 공산주의로까지 발전을 하는데 그 이전에 고대, 중세, 그다음에 근대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발전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발전을 한다는 거죠. 즉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식민사관에서 이야기하는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라는 정체성론을 반박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202페이지에도 나옵니다. 자, 백남훈이 어떻게 주장했느냐. 조선의 역사 발전은 다른 민족의 역사 발전 법칙과 구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사적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따라서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동일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발전했듯이 우리 민족 역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다.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가 정체되었다는 정체성론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백남훈 선생입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온 김에 신채호 선생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신채호가 주장한 것은 역사에 관한 이론인데요. 자, 역사란 무엇이냐?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여 공간부터 확대되는 심적 상태의 기록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구절은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렇게 어떤 시련을 극복해내는 와 수동적인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는 이제 우리 민족, 비아는 다른 민족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 간의 끊임없는 투쟁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이런 역사 연구가 독립운동과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신채호의 이런 주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실증사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증사학은 문헌 고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한다. 그래서 진단학회가 30년대에 조직이 되면서 진단학부가 발행되면서 실증사학이 이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교계 활동입니다. 자, 이 종교계도 일본에 맞서가지고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펼쳤던 그러한 분야죠. 특히 3.1운동 같은 경우를 보면 천도교 계열이라든지 뭐 기독교 계열 이런 여러 종교 단체들이 이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도 이런 종교계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종교는 대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대종교는 1909년에 만들어진 신생 종교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나철, 들어봤죠? 나철과 오기호 같은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1909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 대종교는 단군,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이제 신으로 승격화시키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종교기 때문에 민족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09년에 만들어졌고 1909년에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나철과 오교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종교다 해서 일본의 활동의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교단 자체를 만주로 옮겨가지고 중강단이라고 하는 무장투쟁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강단은 나중에 뭘로 이제 변하냐면 북로군정서군. 여러분 잘 아시죠? 북로군정서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1920년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장투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중강단 북로군정서군은 대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무장투쟁 단체고 1920년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투쟁을 전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천도교입니다. 자, 천도교는 이게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 동학이 이름을 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학 자체가 뭐 여성이라든지 어린이 같은 약간 인권이 취약한 이런 이제 계층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교죠. 그래서 인내천 사상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는데 이 천도교 역시 동학의 이름 바꾼 천도교 역시 이런 아동이라든지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독립운동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벽이라고 하는 기관지, 신여성이라고 하는 잡지 등을 발간을 했고 청년, 여성, 소년 운동 등 이런 대중운동을 전개하는 데 뒷받침이 됐던 대표적으로는 이제 방정환 선생의 뭐 어린이 인권에 관련된 활동들이 있죠. 이런 활동들은 천도교 계열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천주교입니다. 자, 천주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설립하는 등 사회산업을 확대했고요.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펼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가 의민단입니다. 의민단이라고 하는 무장투쟁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신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개신교는 주로 교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민족운동을 했고 194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에 맞서가지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건 민족운동이기도 하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인권에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이제 거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불교입니다. 자, 불교는 일제강점기에 많이 친일화가 된 종교 중에 하나인데 특히 사찰령에 의해 가지고 친일화가 많이 됐어요. 자, 이 사찰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찰을 병합하거나 이전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조선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런 사찰령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불교를 친일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펼쳤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교계에서 친일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우선 사찰령 폐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친일 활동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다음에 한용운 선생이 대표적인 불교계 인물이죠. 그래서 이 한용운 선생이 만당을 결성하고 항일 운동과 불교 개혁 운동을 동시에 이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원불교입니다. 자, 이 원불교는 불교에서 나온 종교인데 불교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복잡하고 조금 어려워졌다. 그래서 불교의 원래 모습을 되찾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타난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추구하면서 저축운동이라든지 뭐 절연운동, 뭐 절약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새생활운동을 강조했던 것이 원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육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육활동을 보시면 일제의 교육정책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일제는 1910년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육정책을 펼쳤고 20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대가 되면 소위 문화통치를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겠다라고 일본이 얘기하기는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보통교육이나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들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민족말살정책이 실시되던 1930년대 후반에는 한국신민화를 강요를 하면서
그죠? 진정한 일본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신민을 강요를 하면서 한국 신민 서사를 외워라. 신사 참배를 해라. 자, 이런 식의 이제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는 운동이 교육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민족 교육을 하기 위한 운동으로 사립학교, 강습소, 야학, 계량서당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제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이 학교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립학교가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받으면서 이 사립학교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이후에 사립학교들이 많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강습소라든지 밤에 공부를 시키는 야학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서당을 개량해가지고 만든 개량서당이라든지 이런 단체나 학교를 통해가지고 민족의식이나 사회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사라든지 한국어 같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많이 가르치면서 민족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펼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량서당도 나중에는 일본에 의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이제 교육기관이다라고 찍혀가지고 1918년에 서당 규칙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계량서당까지도 상당히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활동이 쉽지는 않았어요. 자, 다음 1920년대가 되면서 이제 조선교육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조선교육회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고 한국인 본위의 교육을 지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선여자교육회도 있었어요. 이 조선여자교육회는 차미리사 여사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루어진 단체인데 차미리사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때 국내외의 비밀 연락을 이제 담당하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인물이었고 3.1운동 이후에는 여자 야학 강습소를 설치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문맹 퇴치나 계몽운동에 헌신한 대표적인 이제 독립운동가입니다. 당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많이 못 받았지만 여성들은 같은 이제 한국인 안에서도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서 취학하는 취학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교육을 시키지만 여자들은 이제 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런 남녀 차별적인 교육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 가지고 조선여자교육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성교육과 해방을 지향하기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언론활동입니다. 자, 여러분 언론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인들이 발행하는 모든 신문이 발행이 금지가 됐죠. 그래서 1910년대에는 총독부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 이 매일신보 하나만 살아남고 모든 이제 신문들이 전부 다 폐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 이른바 문화통치가 이제 실시가 되면서 한국인들의 신문 발행이 허용이 됐어요. 20년대는 신문 발행이 허용이 됐지만 일제와 언론 정책에 의해서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정관되기도 하고 신문이 압수되기도 하고 기사가 삭제되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정관 사건이 바로 동아일보 무기 정관 사건입니다. 교과서 201페이지를 보시면 그죠? 자,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분야에서 송기정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했어요. 당시는 우리가 이제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당연히 가슴팍에는 일장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장기를 제거하고 동아일보가 기사를 냈어요. 이후에 이것이 알려지면서 동아일보의 무기정관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이게 1936년인데 일장기 말소 사건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이 탄압이 되니까 1940년대, 30년대 후반이 되면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이런 신문들이 사실 친일적인 기사 같은 걸 실어가지고 탄압을 피하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1940년대가 되면서 이제 일제가 조선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킨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1940년대가 되면 조선어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선어로 발간되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40년에 완전히 이제 폐간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교육, 민족 교육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일본이 조선을 강력하게 통치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민족, 그죠?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여러 운동들을 살펴봤는데 특히 조선어학회와의 활동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선어학회. 자, 그 다음에 한국사연구에서는 민족주의 사학과, 그죠? 사회경제사학의 내용, 그리고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 책,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종교계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과 연관된 사건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종교라든지, 뭐 천주교의 의민단이라든지, 그죠? 불교계와의 친일파 이제 대치 운동이라든지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종교계의 활동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활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일보의 무기정간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